네, 주요 경제 이슈를 자세히 풀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올해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둔촌주공단지의 계약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로 높은 계약률도 기대해 봤었는데요. 올해 부동산 분위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결과, 권혁중 평론가 모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두들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했던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정당 계약 어제 했었는데 네. 이제 마지막 날이었죠. 예. 그런데 이제 계약률이 제가 한 60에서 70% 정도 나왔을 거다라고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사실 정확한 수치는 이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네. 아마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원래 시장에서는 어젯밤 네. 아니면 오늘 아침 이렇게 좀 발표할 거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한 60에서 70%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추정치다 이거죠. 예, 추정치죠. 예. 근데 이게 논조가 다 다릅니다.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그죠. 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60에서 70% 나온 것도 잘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둔촌주공에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분들, 뭐 이해 관계자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쉽죠. 사실. 그래서 60에서 70%는 과거의 그 예년 같은 예. 상상할 수 없는 결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은 사실 60에서 70%는 이제 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수치인데, 예. 일단은 뭐 지금 대형 평수 같은 경우, 그다음에 중형 평수 같은 경우에는 한 70%까지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소형 평수입니다. 네. 29, 39, 49 제곱미터짜리. 네. 그러니까 굉장히 소형 평수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계약률이 한 60%, 그것도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인기 평형 같은 경우에는 좀 계약률이 좋았고, 네. 소형 평수 중심으로 계약률이 안 좋았다라고 이제는 보통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게 과거 이게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뭐 규제 풀어주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죠.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물량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뭐 말 그대로 이제 평형 자체가 너무 소형 평수도 많고 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청약에 좀 흥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1순위 청약 때 4.7대 1 나왔으니까 그랬죠. 네. 사실 좀 안 좋았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는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로 가다가 규제 완화 때문에 좀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나마 60에서 저는 70이 나온 것도 전 그나마 잘 나왔다고 보거든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어제 연합뉴스에서 제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앵커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얼마쯤 나올 것 같냐. 그래서 제가 너무 조심스러웠지만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20%는 잘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예상은 원래 40%였어요. 이게 처음에는. 맞추셨네요. 네. 그래서 제가 나 이거 미래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60에서 70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근데 지금 뭐 어젯밤 보니까 그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전에 그 규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 규제 완화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요. 저는 그 정부가 이제는 1월 3일에 발표했던, 네. 그러니까 1월과 3일에가 5일 사이에 그 발표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그러니까 딱 발표했을 때 딱 듣고 나서 야, 이게 오죽 어려우면, 그러니까 둔촌주공에 참여했던 건설사가 몇 군데 있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한 군데가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야, 오죽 얼마나 어려우면, 야, 이거 저는 뭐 둔촌주공을 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건설사 살리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 안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거의 뭐 많은 혜택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지금까지 타이밍상을 봤을 때 네. 이렇게 둔촌주공을 위해서 나온 어떤 혜택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예. 사실 뭐 둔촌주공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혜택을 입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렇죠. 대표적인 게 본다 그러면은 일단은 8년의 전매 제한이 1년으로 줄어들었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1년만 전매 제한만 묶이다 보니까 이제 분양권 매매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빠르면
이번 연도 말에도 가능해요 이게. 그러면은 분양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실거주 의무도 2년 실거주 의무 사라졌습니다. 그럼 내가 돈이 부족하다. 그럼 당연히 이제는 전세 주겠죠. 예, 전세 줘서 이제 부족한 자금을 이제 갖고 올 것이고 그러다음에 또 12억에 넘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풀어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84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부담스럽거든요. 중도금 대출 안 나오면 사실 온전하게 100% 자기 돈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것도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뭐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청약을 했고 이제 정당 계약을 하는 입장에서 일단 껄끄러운 게 다 없어진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최대 혜택을 입은 게 이 둔촌주공이다. 그래서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다. 실거주자뿐 아니고 네네. 투자를 위한 투자자들에게도 굉장히 이게 호재가 되기 때문에 그럼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죠? 그게 허들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사실 거기서 돈이 좀 없으신 분들, 예를 들어서 그러신 분들은요, 일단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는 프리미엄이 붙이니까 분양권 전매할 때 네. 그러면 피 붙여서 이제 팔게 되거든요. 그럼 분양권 전매도 좀 뭐 지금 규제가 사라진 마당에 1년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최대 좀 혜택을 입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뭐랄까요? 좀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네. 사실 워낙 분양가가 높습니다. 이게 3,5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일단 넘어가요. 분양가가 네. 봤을 네. 때. 네. 평마다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제는 옛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싸다고 느끼죠. 엄청나게 이제 맞아요. 호황기였을 때. 프리미엄 갔을 때는 엄청나게 평당가가 네. 높았죠. 이거보다. 왜냐하면 강동 지역에 그래도 뭐 준 강남 지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동 지역에 있었던 뭐 송파구랑 가깝고 강남이랑 가깝고 해서 그랬는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분양가거든요. 그렇죠. 그 근처에 있던 단지랑 비교했을 때도 실제적으로 조금 높다라고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헬로시티랑 많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헬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기억하실 분이겠지만 여기서 계약률 100% 나온 단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여기 얼마나 대단지입니까? 네, 얼마 대잔짐에도 불구하고 계약률이 100%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단지였는데 사실 여기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뭐 한 17억 후반까지 형성돼 있거든요. 지금 시세가. 예. 근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둔촌중공 같은 경우에는 뭐 옵션급비까지 다 하고 발코니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한다 그러면 한 14억 정도 나와요. 그럼 이게 한 조금만 더 붙이면은 사실 더 좋은 단지. 갈 수 있는데. 예, 입주로 봤을 때 조금 더 내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그 분양가의 매력이 좀 없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워했었는데 일단은 뭐 정부가 규제를 많이 풀어줘서 혜택을 저는 많이 입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추정치긴 하지만 이 청약 관련 정당 계약 결과가 나오면 이제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언제 발표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좀 순서를 아셔야 되는데 예. 일단은 정당 계약이란 걸 합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또 물어봐요. 정당 계약이 뭐냐? 그죠. 용어는 뭐 정당 계약, 정당 그러는데 이게 뭐냐는데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니고요. 네네. 이게 업계에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계약 이렇게 써요. 그냥 저희 쪽에서는. 정당한 계약. 네, 정당한 계약. 예. 그래서 그냥 계약한다 그러면 이제는 정당 계약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이제 어제가 정당 계약 마지막 날이었고 17일이. 그렇죠. 그러면 정당 계약까지 깼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예비 당첨자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5배수로 뽑아요. 네, 5배수로 이제 뽑아놨기 때문에 이분들까지 다 하고요. 네. 근데 이분들까지도 이제는 계약을 안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순위 청약으로 보통 얘기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용어로 본다 그러면 줍줍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아요. 요거까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평균적으로 이제 계약률이 70% 낮다. 그러면 일단 30%는 계약을 안 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한 1,400채 정도는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무순위 청약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예비 당첨자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예비 당첨까지 한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90%까지는 계약률이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10%를 그렇죠. 계산으로. 예, 10%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무순위 청약 줍줍이 나올 것 같은데 세대수로 본다 그러면 한 300세대 정도? 300채 정도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무순위 청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위치에서 무순위 청약이 나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또 규제를 풀어줘요. 예. 이 무순위 청약에 대해서. 예. 이제 그러니까 지역의 편차가 없어집니다. 한마디로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무주택 세대주에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만 사실 줍줍이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예. 근데 정부가 2월 달에 그걸 풀어준대요 또.
그러면은 이제 지방에 있는 돈 있는 분들 이거 줍줍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호재죠, 또 이런 네. 것도. 그래서 아마 무순이 청약까지 나오면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은 평형대, 좋은 위치는 계약이 다 될 것 같고, 소형 평수,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형 평수가 여기 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이런 소형 평수는 제가 봤을 땐 줍줍에 들어갈 가능성, 줍줍에 남아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봤을 때 스케줄상 본다 그러면 그 정부가 2월 달에 이 그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주택자도 줍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1주택 있으신 분들 이거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자금이 약간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쪽에. 근데 이제는 유주택자가 만약에 줍줍에 들어오게 된다, 무슨이 청약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뭐 돈 있는 분들 많기 때문에 시장에 그래서 가능성 있고 어떤 분들에게 이제 기회의 장이 열릴 수 있고, 금방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주 지역 요건도 만약에 폐지가 된다 그러면 이게 2월이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에서는 아마 스케줄을 많이 당겨서 2월 중으로는 아마 공고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게 누가 할 수 있는지가 좀 네. 궁금한데, 우리 흔히 청약 통장이 있어야만 가능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뭐 무순이 청약 같은 경우는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요. 자격 제한이 없는 거죠. 예, 자격 제한이 아무나. 없죠. 예, 19세 이상만 되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 그대로 이제는 지금의 정부가 또 두 개를 풀어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까지 합쳐버리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뭐 무순이 청약에서 가장 큰 인기 있는 단지가 여기가 되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중형 평수, 인기 평형은 이제는 못 들어갈 거고, 제가 봤을 땐 소형 평수 중심으로 아마 그 줍줍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모르겠습니다. 니즈들이 과연 이게 평당가 3천 넘어가는 단지인데 소형 평수를 투자 목적으로는 아마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과연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게 움직일지는 정말로 이제는 무슨이 청약까지 이제 가봐야 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저는 이제 참 많이 풀어준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이 무슨 청약까지도 다 풀어주거든요. 그럼 2월달 되면은 개정 들어가면, 그래서 참 많이 풀어주고 아마 정부의 지금 나오는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수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둔촌주공이에요. 둔촌주공. 맞아요. 예.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풀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시적인 걸 받고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하자면 네. 이번 둔촌주공의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최소한 올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네.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갈리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도 많이들 예상들 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점을 좀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블룸버그가 최근에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둔촌지경에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미분양되고 계약률이 떨어지고 안 좋다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파트 시장에, 우리나라 특히 주택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위치상 좋잖아요. 인서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남과 가까워요. 예. 그래서 위치상 좋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지역적 위치로 본다면 굉장히 좋거든요. 아주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무순이 청약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는 분양 시장의 먹구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의 2023년도도 이제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 본다 그러면은 왜 또 아까 바로미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거 끝난 다음에 줄줄이 이제 청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는데 네. 3월에 있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가 1641세대예요. 굉장히 큽니다. 여기도 대단지거든요. 네. 요것도 지금 앞두고 있죠. 6월달에 서초구 레미안 원이라고 해서 여기도 또 평수는 좀 그러니까 단지 수는 좀 작아요. 497채인데 강남입니다. 예, 방배거든요. 서초, 예, 네. 굉장히 인기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네. 400채 정도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둔촌주공에서 지금 상황으로 갔을 때는 일단 줍줍까지 갈 것 같은데 일단 무순이 청약까지 이제 들어갈 것 같지만은 일단 만약에 계약률이 뭐 예비 당시까지 해서 90%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사실 좀 안 좋죠. 분위기 안 좋은 거죠. 분위기 안 좋죠.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고금리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이제는 자금 여력이 없으신 분들이 사실 청약 시장에 이제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는 건설사가 부도될 거냐, 그러니까 건설사가 무너질 거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원래 스케줄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러니까 왜 이제 정부가 도와줘야 될까라고 봤을 때 일단은 지금의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네. 여기가 이제 PF 대출을 많이 끌어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많이 발행했습니다. 이걸 대환해줘야 될 타이밍이었는데 대환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화 증권이 이제는 채권이 이제 유동화가 안 되다 보니까 대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제 완화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번에 그 계약료를 끌어올려서 그 계약금 가지고 또한 이제는 나중에 내는 중도금 가지고 건설사가 입장에선 잔금 가지고 그거를 치러내려고 했던 건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건설사 무너질 수 있다. PF 대출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돌파구가 마련됐던 게 지금 이제는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 그러니까 조합안이 졌던 거 이게 한 7,200원 정도가 됐었어요. 시공사한테 졌던 게. 이게 사실 이제는 만기를 앞두고 허그해서 대안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7,500원 정도가 이제 대안을 해줬기 때문에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질 리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좀 덜어냈다.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도 기존 같은 경우에도 한 14% 정도 됐었는데 뭐 대안해 갖고 한 7.6% 정도 낮아져서 뭐 큰 부담 없이 아마 뭐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사 입장에서도 한숨을 돌렸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 같아서는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과연 어떻게 실수요자들이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 역시나 뭐 향배는 금리입니다. 네. 과연 이제는 금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잠깐 리포트에 나왔어요. 예.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꺾이고 있는 순간이 이제 조만간 다가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도 나왔잖아요. 3년물 국채 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낮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도 리포트에서 이제 기자님께서 잘 설명하셨지만은 시장에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금리 상태로 쭉 가겠지만은 조만간 금리가 이제는 인하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트렌드에서 좀 민감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마 오히려 지금이 주요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 예. 개인적 생각은요. 네. 떨어질 때 사야지. 이게 오를 때 사면 사실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1분기, 그러니까 상반기가 오히려 저는 기회라고 저는 보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에 움직이시는 분들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나 상황을 볼 수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시장이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연준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번 연도는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게 하반기쯤에서 금리가 인하된 시점.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금리로 가지만은 언제 인하되느냐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타임이거든요. 빠르면 이번 연도 하반기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채권 시장도 봐도 조심스럽게 그런 조짐도 보이고 네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주식시장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무엇보다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간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네네. 지금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파산 사태 FX 파산 사태 전까지 비트코인이 좀 올라온 상태입니다. 네. 그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지만 만약에 이거는 뭐 실수요자 입장은 아니고요. 투자 관점에서. 네네.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근데 금리에 대한 전망은 굉장히 좀 지금도 네,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네. 그죠? 맞습니다. 최근에 일본 금리 문제도 그렇고 맞습니다. 네.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건 정말 사실이에요. 네네. 그죠? 근데 이제는 항상 그러시잖아요. 이제는 리스크가 큰 만큼 네. 리턴돼서 돌아온 것도 있거든요. 물론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아마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 매크로 환경을 잘 이해하시는 것, 지금 돌아가는 거를 굉장히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하는 타이밍이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이번 둔촌주공 재건축 결과가 뭐 여러 가지의 바로미터로 작용을 한다고 했는데 네. 이것도 궁금해요. 지금 투기 지역 규제 해제가 이 결과로 인해서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네.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못하겠지만 그 정부의 깊은 뜻을 이해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강남 3구랑 용산 3구를 안 풀어준 이유. 예. 그래서 깊은 뜻이 있으니 그걸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다. 왜냐하면 강남 3구까지 풀어준다 그러면 규정상 규제는 그냥 이제 다 풀어준 겁니다. 완전 다 풀어준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일단 진원지는 강남이에요. 강남이 뜨기 시작하면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딱 서울시 뜨고 경기 외곽 뜨고 그냥 전국 이렇게 퍼지거든요. 뭐 선도하니까요. 예, 그래서 강남 3구를 이제 묶어두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번에 이제는 계약률을 보고 과연 시장에서는 이 강남 3구를 풀어줄지 이제는 안 풀어줄지가 나올 텐데 진짜 이것도 이제 관점에서 다 다릅니다. 그래요. 예,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계약률이 높아졌다라고 본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예, 예. 더 풀어주면 안 돼.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약률에 따라서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의 규제 완화 부분은 아마 조금 결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떻게 풀어주기에는 규제를 많이 풀어주기에는 시기상조다. 예, 강남 3구까지 풀어주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 1월 초에 풀어줬던 이번 연도 네. 1월달 풀어줬던 규제 완화도요 시장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빨랐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조정 대상 지역을 서울까지는 풀어줄 줄 생각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한 3월이나 한 4월쯤 이때 가서 풀어줄 거라고 어느 정도 그냥 상반기가라고 생각했는데 1월이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만나본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도 저한테도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야 1월은 안 돼 이랬거든요 다들. 저도 마찬가지였고 1월은 도저히 풀어줄 수 없을 거야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부동산 자체가요 풀어주기에는 너무 빠른 부분이 있고 금리도 영향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풀어준다 그러면 부동산에 들썩일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요. 예. 작년 하반기까지만 해도 뭐 거의 과열된 분위기인데 예, 지금 그래서- 다시 뭐 잠깐 그랬다고 해서 풀어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무리 경착륙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1월 달에 풀어준다는 거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투기 부분이라든지 맞아요. 이제는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1월 달에는 이게 조정 대상 지역을 풀어줄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다 깜짝 놀랐죠. 뭐 전문가들도 마찬가지로 해서 1월 달에 규제 완화, 조정 대상 지역을 서울 지역을 풀어줬습니다. 규제 완화도 다 풀어줬잖아요. 투기과열지구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놀랬고 거기에서 강남 3구까지 또 풀어준다? 저거 보기에는 조금 너무 위험하다. 리스크가 크죠. 다시 부동산 들썩이면은 아마도 이제 이거는 잡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맞아요. 경제 이슈에서 이게 정치 이슈까지 또 번집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평론가님 말씀대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한데 이게 갑자기 식어버려서 진짜 부동산 시장이 냉각돼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도 굉장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네. 골디락스 부분은 이제 좀 찾아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 목적에 이번 이 침체기를 과격하게 하지 방지하기 위한 1.3 대책. 네네. 1.3 대책이 과연 저는 이제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라 이제 그런 대책이라고 네네. 생각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부터 계속 그랬어요. 이제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 들어간다 그러면 상반기엔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들 미쳤다 그랬죠. 이 부동산 시장 다 안 좋은데. 근데 규제 완화가 1월 3일에 나온 거죠. 그러면은 더 빨라진 거예요, 사실 시기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상반기 안에는 분명히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아무리 금리가 높다 하지만은요. 일단 움직이신 분들은 또 움직이고요. 시장에 참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1월 3일의 대책, 1.3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 풀어졌거든요, 사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빠르게 좀 움직이는 부분도 있겠고 그런데 이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아무래도 지금 둔촌 주간 계약률을 본다 그러면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수요자라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 타이밍이 좀 빨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특징이 뭐냐면 그 입지 조건이 좋다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이도 그랬고요. 장이 지역도 마찬가지고 둔촌도 마찬가지고 입지는 되게 좋거든요. 인서울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다 핵심 지역이고 그런데 계약률 장이 같은 경우는 실패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입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분양가, 이 돈에 대한 분양가가 고분양가로 책정돼 있다는 지역은 아무래도 들어오기가 좀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네. 지금의 포인트는 결국에는 청약시장에 봤을 때는 이제 분양가가 어떻게 책정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한 말씀 또 더 드리자면 지금 LH에서 네. 또 산다 그러잖아요. 사실 이제 미분양된 아파트 예. 이것도 지금 되게 뜨거워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서민들 입장에서는 혈세 투자해서 도대체 이거 뭐 하는 짓이냐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지금
혼조세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뭐 실소자 입장에서 어떤 투자 입장에서 나눠서 좀 생각하시는 게 현명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상반기 분양 시장의 이제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둔촌주공 계약 소식 그리고 이 앞으로 이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